이제 3강입니다. 어떻게 천천히 개념이 좀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부터도 뭐 그렇게 중요한 개념들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소구표는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는데 11월 1일 날 취소를 했다. 그러면 취소의 개념은 공부하신 것처럼 일단 유효인 법률행위 계약을 그 취소사에 해당되게 되면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화시킨다고 그랬죠. 그럼 그 무효를 언제부터 무효가 되느냐 이 문제예요. 취소를 한 11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다면 이건 소구표가 없다는 얘기죠.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니까. 근데 11월 1일 날 취소는 했지만은 그 유효인 계약이 무효가 되는 시점은 계약한 10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무효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소구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고 그 다음 최고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요구, 독촉하는 거예요. 또는 물어본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채무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1억 빌려줬는데 안 갚아. 그럼 빨리 갚으세요. 독촉하겠죠. 이것도 최고예요. 뭐 최고장 보낸다 이런 얘기 나오죠. 또는 자,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뭔가를 함으로써 상대방 자기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권리 행사나 어떤 의사표시에 따라서 행동이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게 되는데 상대방이 아무 얘기 없다. 답답하겠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요? 이거 할 거요? 저거 할 거요?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최고라고 그래요. 최고. 그래서 최고는 독촉하거나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소멸시효론 단어하고 제척기간 단어는 뭐 그렇게 자세히 보실 건 없고요. 그냥 개념만 정리하시면 돼요. 소멸시효는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행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왜? 권리는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사하지 않고 법에서 정해진 기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그 권리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걸로 보는 것을 우리가 소멸시효로 봅니다. 그 채권이 주로 소멸시효 대상이 되고 물건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게 뭐 몇 개밖에 없는데 쉽게 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1억을 빌려줬다. 그럼 1억 받을 뭐가 있나요?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한 번도 갚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10년 지나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서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척기간은 그 법에서 정해진 권리의 행사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사기간. 이걸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가볍게 보시고. 자, 유추적용은 법조문을 적용하는 방법인데 특히 이제 소송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뭐 거기까지 들어갈 건 없고 법조문은 민법 조문에 또는 모든 법조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적어 놓을 수가 없죠. 중요한 것들만 이제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라고 딱 정해놨는데 이 세상에는 법조문에 적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이 사건하고 비슷한 법조문을 찾아서 여기에 적용하는 것, 이걸 유추적용이라고 합니다. 준용은 이제 어떤 법조문을 만드는 기술인데 계속 같은 내용들을 법조문에 쓰기는 뭐하죠. 우리도 뭔가 쓸 때 주소를 계속 같은 걸 쓴다 그러면 뭐하니까 상동 뭐 이렇게 쓰죠. 위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조하고 같은 것을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할 건 아니고 유추적용이나 적용된다 그러면 준용한다 그러면 다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적 자체의 원칙은 뭐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죠. 그러니까 개인 스스로 결정하는 걸 우리가 사적 자체라고 그래요. 뭘 결정해요? 의사결정이죠. 내가 저 아파트를 살 거냐 말 거냐, 팔 거냐 말 거냐.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국가가 결정해서 너 반드시 이 아파트 사라. 이러진 않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사적 자체의 원칙. 결국 사적 자체의 원칙은 우리는 법률행위를 배우시게 되니까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다. 자유롭게 하는 걸 기본으로 삼으면서 신성실의 원칙은 또 우리 민법의 대원리입니다. 원리.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뭐냐면 신성실의 원칙은 우리 민법은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다고 그랬고요. 권리는 행사를 하는 거고 의무는 뭐 하는 거예요? 이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권리 행사하고 의무 이행을 신성실에 맞춰서 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법률 관계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해관계 속에서 들어가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평을 맞춰라 그 얘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팔았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안 팔았다고 그랬다가 팔았다고 그랬다 안 팔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해가 안 되실 거야. 왜? 밖에서는 팔았다고 그랬다 안 팔았다고 왔다 갔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상대방 입장이 돼보시라는 거지. 응? 10억에 팔았다고 그랬다가 금방 또 오를 것 같으니까 나 안 팔았다고 그러고 나 또 팔았다고 그러면 그럼 상대방은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이게 신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자, 이게 대원칙이다. 그래서 민법을 배우실 때 항상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이 법조문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또는 문제를 풀 때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양 당사자들의 균형을 맞춰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뽑아지게 되면은 결론이 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뭐 여러분이 풀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한 후에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하는 것은 시인성실의 원칙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반한다는 얘기는 위반한다는 얘기인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갑의 부동산이 있는데 자, 아들놈이, 자, 사업하다가 좀 망하게 생겨서 아버지 보고 그 부동산 좀 팔아서 자기 사업 자금 좀 대달라고 그러니까 안 해줘. 그러니까 이놈이 서류 위조해서 자기가 저 아버지의 대리인 척하고 저 부동산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 잘 못 팔았겠죠. 급하게 팔다 보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아버지가 자, 이 사실을 알고서는 뒷목 잡고 가셨단 말이죠. 그럼 이 부동산이 자기한테 상속이 됐죠. 자,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는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이거 아버지 몰래 지금 대리인 척하고 한 8억에 팔았어.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가실 줄 몰랐네요. 이 부동산이 자기한테 상속돼 버렸잖아. 얼마짜리가? 10억짜리가. 근데 이미 자기는 얼마에 팔았어요? 8억에 팔아놓고.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 거가 됐으니까 나 이거 안 팔래. 이러면 되겠냐 이거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한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시인성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민법의 기초적인 얘기들을 한번 쭉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몇 가지는 제가 조금 깊이 설명해 드렸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조금 깊이 설명드려서 뭐 물권과 채권의 비교라든지 뭐 무효, 취소, 뭐 해제 이런 것들의 차이점들 뭐 이런 것들은 좀 잘 정리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민법 총칙 파트에 대해서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민법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 물권법이 있고, 그 다음 채권법 중에서는 이제 계약편만 우리 시험 문제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민법이고, 그 다음 민사특별법이라고 민법으로 다 규정을 하지 못하거나 민법이 적용될 때 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각각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규정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민사특별법에 5가지 법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해당됩니다. 자, 민법 총칙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민법 총칙 이외에 물권법, 계약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것을 모아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걸 민법 총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를 배우시고 고양이를 배우고 소를 배우고 뭐 말을 배우고 이렇게 동물들을 하나하나씩 배우시는데 자, 개, 고양이, 뭐 말, 소 이것들을 우리가 강론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민법은 이거 개별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개, 고양이, 말, 소의 공통적인 것을 추려가지고 한꺼번에 설명을 해놓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들은 다, 뭐 다리가 4개가 있다, 뭐 털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것들을 이렇게 설명 들어가고, 이걸 다 항상 총칙이라고 합니다. 보셨고. 그러면 민법 총칙 파트 중에서는, 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해당되는 것은 계속 얘기했지만 법률행위 파트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정말 민법이 방대한다고 그러지만 실제 민법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부분들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우리가 배우시게 되니까 이제 법률행위에 대해서 들어가시는데 자, 법률행위 종류를 좀 나눕니다. 자, 다시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법률행위는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
법률요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법률행위, 자, 법률요건 원인에는 두 가지,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이 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의사표시가 있냐, 없냐. 됐죠?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것을 법률행위. 의사표시 없이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법률요건을 법률규정. 자,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들어갔는데 이제 이 법률행위를 배우시려고 그런다고요. 그 법률행위를 나누는데 의사표시 수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성립시킨, 법률행위라는 것이 성립되는데 의사표시 하나만 있어도 되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뭐라고요? 의사표시 몇 개만 있어도 하나만 있어도 그게 그 자체가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법률행위를 당연히 단독행위라고 그러겠죠. 의사표시 하나만 가지고 법률행위가 성립된다. 그걸 단독행위라고 그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취소하는 거예요. 자,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기입니다, 사기. 자, 여러분이 저의 사기를 당해가지고 제 쓸데없는 땅을 샀단 말이죠. 그럼 매매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그 매매계약을 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사기당한 줄 알았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이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사기당했다고 무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효하고 취소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 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고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사기를 당해서 이 계약은 했지만 일단 이 계약은 유효란 얘기죠. 유효. 여러분의 권리 의무가 다 있고 저도 권리 의무 다 있는데 여러분이 사기당한 걸 알고 난 후에 자, 이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럼 취소를 하게 되면 아까 배우신 것처럼 이 법률의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화가 되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의무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의무는 없어져 버리겠죠. 일방적으로. 그러면 이 취소를 하는데 여러분이 나 취소하겠다라는 의사표시 하나만 하면 되는 거지 저하고 같이 합의해서 이 계약을 취소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한다?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취소니 해제니 이런 게 다 단독행위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근데 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약속이니까 약속은 혼자예요? 둘이에요? 둘이 하죠. 그러면 이 계약이란 법률행위도 의사표시 몇 개? 2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매매계약. 뭐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여러분이 아파트를 10억에 사겠다는 의사표시 이걸 청약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있다고 해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는 않고 상대방도 10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 이걸 승낙이라고 그러죠. 이 2개 의사표시가 딱 맞아 떨어져야 성립되는 것을 우리가 계약이라 한다. 그래서 계약은 몇 개? 2개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되는 거예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몇 개?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나눈 거고요. 자, 4번하고 5번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자, 법률행위를 했으면은 기본적으로 의무가 발생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의무 이행에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면 그 법률행위로서 그대로 그냥 권리 변동이 일어나 버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의무 부담행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처분행위라는 게 있는데 이건 가볍게 좀 이해하세요. 나중에 다시 자세히 배우실 거니까. 그러니까 의무 부담행위는 쉽게 해서 약속만 한 거예요. 약속만. 자, 약속만 했다고 해서 약속한 게 즉시 이행되진 않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 집을 사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집을 사주겠다. 자, 집을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 지금 당장 집을 사줄 이유는 없죠. 그 집에 소유권을 넘겨줄 필요는 없단 말이죠. 이렇게 약속만 하는 행위를 우리가 의무 부담 행위를 한다. 약속만 한 거. 자, 그러니까 이건 약속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한 사람이 반드시 자기가 그 법률행위 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기본서 가서 다시 자세히 배우시는데 의무부담행위는 약속만 해서 채권 채무만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그냥 단독행위하고 계약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처분행위는 말 그대로 그냥 처분을 직접 하는 거예요. 처분을 직접. 제가 제 부동산을 아예 여러분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 넘겨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법률행위는 또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도 있다. 자, 근데 그거보다도 아까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한 개만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단독행위, 취소 같은 거, 해제 같은 거.
근데 의사표시 두 개 합치가 돼야지만이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뭐 계약. 그 정도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6번은 뭔 얘기냐면 우리가 배우실 내용들이 이제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그럼 법률행위는 다시 얘기합니다. 원이다, 결과다. 원인. 그 원인에 두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률행위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 아파트를 쉽게 해서 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도 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두 가지를 갖춰야 되겠죠. 일단 그 아파트 매매 계약이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근데 성립만 해서는 안 되고 아까 보신 것처럼 매매 계약은 했는데 그 매매 계약이 무효다 그러면은 여러분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럼 권리 취득이라는 결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효력이 있어야 된다. 즉 이유가 되기 위해 되겠죠. 그래서 법률행위로서 여러분이 원하는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두 단계. 법률행위는 일단 성립이 돼야 되고요. 그 성립된 법률행위는 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성립되는 거하고 효력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다. 그러니까 단계별로는 성립됐냐 안 됐냐부터 판단하시고 성립이 안 됐으면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성립된 걸 가지고 효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보셨던 법률행위가 무효다, 취소다, 뭐 유효다 이런 얘기는 성립이 다 된 법률행위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립되지 않았으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았으면 그건 취소다, 무효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는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될까 그 얘기죠.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갖추라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법률행위의 목적, 즉 내용이에요, 내용. 뭐 빌려줄 건지 살 건지.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법률행위 뭐가 된다고요? 성립이 됩니다, 성립. 근데 성립됐다고 다 그 법률행위에 효력이 있는 건 아니죠. 효력이 되기 위해서는 또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성립 요건에 따라서 이게 정상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당사자는 각종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목적은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라는 게 일치가 돼야 되고 그 의사표시하는데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성립이 되고 드디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돼서 여러분이 원하는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주로 민법 총칙 파트에서 배우시는 건 뭐냐? 성립 파트를 배우시는 게 아니라 효력 파트를 배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효니 취소니 이런 얘기를 나온단 말이에요. 성립은 됐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취소인지 그러면 아까 무효 취소 설명을 해드렸지만 어느 경우에 무효가 되고 어느 경우에 취소가 되는지는 자 아직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앞쪽에서 쭉 이제 아니 뒤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쭉 배우시게 된다. 주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중개사 시험범위에서 빠져요. 우리 중개사 시험범위는 여기부터 이제 중개사 시험에 해당됩니다. 법률행위 목적부터 시작해서 의사표시 쭉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가볍게 보시는데 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세 가지를 갖춰야 그 법률행위가 기본적으로 유효가 된다 그 얘기인데 자, 가볍게 정리합니다. 권리 능력은 그냥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 하고요. 우리 민법에서는 자연인, 사람이면 다 권리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정신이 있든 없든 아니면 금방 태어난 애든 아니면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람이든 다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적인 판단 능력. 그러니까 법률행위 같은 거 하려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해야지. 예를 들어서 술이 만취된 사람이 계약을 했다. 또는 아주 유아,
4살, 5살짜리가 계약서에 사인했다. 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죠. 이랬을 때 우리 법률행위는, 우리 법은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봅니다. 무효사유 하나 나왔네? 그런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예요, 무효.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게 아까 얘기했죠. 어떤 게 무효사유고 어떤 게 취소사유고 이런 거 배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행위능력은 이제, 자, 의사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단독으로 누구의 동의 필요 없이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누가 행위능력자냐? 이걸 정해놓지 않고요. 반대로 누가 그 행위능력을 좀 제한받는 사람들이냐? 이 제한능력자들을 이제 얘기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계약을 했을 때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제한능력자로는 셋을 정해놓고 있는데, 미성년자들이요. 19세 미만자.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2사람인데, 이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어가 조금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후견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후견인들이.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심하고, 이 사람은 좀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피성년 후견이라고 그래요. 물론 무조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법원이 심판받아야 됩니다. 결정이 있어야 돼요. 피한정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가 아니라 약간 부족한 사람이에요. 역시 이것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걸 배울 게 아니라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은 무슨 능력자들이다? 제한 능력자들이다. 본인 스스로 단독으로 계약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법률행위 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했다.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 기억을 하시라고. 자, 그럼 무효 사유하고 취소 사유가 여기서 또 하나씩 나타났죠. 당사자가 있어야 법률행위, 계약은 성립되는데 그 계약 법률행위가 다 유효가 되지는 않고, 자, 그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는 3가지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권리 능력은 뭐 신경 써도 안 해도 되죠. 살아있는 사람은 다 권리 능력이니까.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문제가 되는데,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했어요. 이걸 의사 무능력자라고 그러죠. 자, 그럼 그 법률행위는 성립됐나요, 안 됐나요? 또 성립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 몇 분 계시다고. 성립은 된 걸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성립은 됐지만 무효란 말이에요. 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이제 법을 배우다 보면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나눠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성립은 됐죠. 성립이 됐는데 무효. 야, 무효니까 안 된 거 아니냐. 자, 그러신 분들은 아직 그냥 민간인 세계에서,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위험하신 분들입니다. 법에서 정한 대로만 하시라고요. 아까 성립하는 거하고 효력이 있냐 없냐는 다르다는 얘기가 있고, 효력 얘기는 성립된 이유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요. 다시,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성립은 됐지만 무효다. 그 법률행위가 발생될 권리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행위능력까지 갖춰야 되는데 행위능력이 없는 제한능력자들이 법률행위를 했다. 즉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능력자 법정 대리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여기는 부모, 여기는 후견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단독으로 했다. 자, 이건 취소 사유다. 취소 사유. 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본적인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중에, 자, 우리 시험범위에 이제 해당되지 않지만은 관련 있는 것 2가지, 당사자 파트에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하고 그 다음에 행위 무능력자인 자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해당되는 거, 그 정도까지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3강은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4강에서 계속 그 법률행위 효력과 관련된 얘기들을 쭉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4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 목적, 내용은 확정되고 실현 가능하고 그다음에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 거기부터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상강에서 보셨던 당사자의 능력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확정은 큰 문제는 없고 실현 가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배울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한 것들이고 법률행위 효력은 기본으로 유효를 기본으로 보면서 우리 앞쪽에서 볼 것은 어느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는지 그런 걸 따진다고 그랬어요. 이미 앞쪽에 3강에서 당사자인데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법률행위를 했다. 자, 의사 무능력자, 많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주 어린 애들이죠. 그건 무효라고 그랬고요. 제한 능력자들,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법률행위했다. 자, 이건 취소 사유라고 그랬죠. 계속 연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법률행위 내용은, 즉 목적은 실현이 가능해야 되는데 실현이 가능하면 유효가 되겠죠. 자, 그런데 실현이 불가능한 것들을 법률행위 내용으로 삼아서 계약을 했을 때, 자, 그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걸 우리가 불능이라고 그런다. 불능. 항상 법률행위는 우리가 배우실 법률행위는 정상적인 걸 배우시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 이게 무효인지 취소인지 이걸 따지는 것이 우리가 앞쪽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실 내용들이다. 자, 그럼 불가능한 걸 불능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능을 둘로 나누면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죠. 그럼 원시적과 후발적을 기준 잡는 게 어느 시점이냐?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법률행위 당시부터 불가능한 내용들을 법률행위 내용으로 삼아서 법률행위를 했다. 원시적 불능이죠. 예를 들어서 건물에 매매계약을 했는데 그 건물이 매매계약 전에 이미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없는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했다. 건물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죠. 언제부터? 법률행위 당시부터.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그럴 때는 법률행위가 성립됐다 안 됐다? 성립이 됐다고요. 또 안 됐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우리는 성립된 걸 전제로 해서 무효냐 유효냐 취소할 수 있냐를 따진다고 그랬습니다. 가끔 한 번씩 던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딴 생각하지 않도록. 성립은 했지만 법률은 계약은 했잖아요. 자, 근데 원시적 불능이니까 자,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가능해야 되는데 아예 불가능한 내용을 법률행위 내용으로 했으니까. 자, 근데 후발적 불능은 후니까 자, 기준점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봤어요. 법률행위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법률행위 하고 난 이후에 불가능해진 거죠.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즉 10월 1일 날 건물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럼 10월 1일 날 건물은 있었습니다. 그럼 건물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었죠. 근데 보통 10월 1일 날 매매 계약하면서 10월 1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되지는 않죠. 10월 1일 날 매매 계약하고 그 다음에 11월 1일 날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이 11월 1일을 우리가 이행기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10월 1일 계약 이후에 11월 1일 되기 전에 그 건물이 불탔다. 자,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죠? 언제? 계약 이후에. 이걸 우리가 뭘 한다?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유효냐 무효냐 그 문제인데 항상 기준점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법률행위 당시는 건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 자, 유효인데 이제 그 넘길 건물이 불타버렸으니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거 우리가 나중에 계약법이나 이런 데서 자세히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차이점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시적, 물론 전부 불능이죠. 전부 불능이 있을 때는 무효지만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가 돼요. 유효, 무효 따져주고. 그 다음에 그 법률행위 목적은 적법해야 된다고 그랬죠. 적법.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법에는 크게 강행규정이라는 것과 임의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말뜻 그대로 강행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이죠. 그러니까 이 규정을 위반해서 당사자가 이 법조문과 내용이 다른 약정을 했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강행 규정이 있고요. 임의 규정은 법조문이지만 임의적이에요. 지키든 말든 당사자 약정이 이 법조문 내용하고 다른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유를 보는데 다른 그런 약정이 없다 그러면 이 법대로 하라는 얘기죠. 이런 걸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요. 자, 문제는 그러면 적법이라는 것은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임의 규정은 법이지만 이건 꼭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 강행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크게 둘로 나눠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눠지는데, 자, 요게 이제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용어 해설 보시게 되면 다 지켜야 될 규정이에요. 법에서는 이제 국가에서는 지키라고 만든 규정인데, 효력 규정은 요걸 위반해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효력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효력 규정이라고 합니다. 거의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해서 무효다 그러면 이게 효력 규정이면서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단속 규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법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임의 규정과 다르죠. 임의 규정은 지키든 말든 상관없고 니들이 약정이 없으면 이대로 하라는 얘기인데, 단속 규정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에 위반된 다른 법률행위 했다고 해서 그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 처벌은 받아요. 처벌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단속 규정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행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 제한하는 법규를 말하는데, 자, 이걸 위반했다. 처벌은 받지만 그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로 본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하고 다르죠. 임의 규정은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받고 그러진 않아요. 예. 그대로 그냥 당사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대로 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대로 하라는 게 임의 규정인데, 단속 규정은 지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걸 위반했을 때 처벌은 받아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가 돼요. 그럼 특이한 게 이거죠. 단속 규정. 그래서 이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구별해봐라 하는 문제들이 가끔 나오는데, 지금 막 자세히 볼 건 아니고 예를 보죠. 가장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게 식품위생법상 음식 팔려면은 허가를 받으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켜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흔히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음식 파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길거리 음식이라고. 맛있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뭐 포장마차 뭐 포장 이렇게 하는 분들이 허가 받고 할까요? 아니죠. 위반했다고요. 위반했다고 해서 음식점 파는 그 판다는 게 법률행위인데 그거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단속 떠서 걸리면 뭐는 받아요? 처벌은 받죠. 이런 게 단속 규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과목에 공인중개사법을 배우십니다. 그럼 그 공인중개사법에, 자, 그 공인중개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의뢰받은 그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기가 정보를 다 알게 되니까. 자, 이 규정은 당연히 지켜야죠. 하지만 요걸 위반해서 직접 의뢰인과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진 않겠다고요. 하지만 걸리면 처벌은 받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속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단속 규정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하나 예를 들어보는 거니까, 그냥 지금은 효력 규정이란 것과 단속 규정 차이점을 좀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추상적으로 보는 것보다 기출 지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살짝 보시는 게,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조금 긴장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오, 맞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은 무효다 그랬네요. 이건 맞아 틀려요? 틀렸죠. 단속 규정은 위반해서 했다 하더라도 무효로 보진 않는다고 그랬으니까요. 이런 것들이니까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내용이,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실현 가능해서는 불능을 우리가 정리했어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그 다음에 적법해야 돼.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그 법에서는 우리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보셨고, 강행 규정에 또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보셨죠. 그 마지막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사회적 타당성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좋아요. 근데 법에서 모든 행위들을 다 정해놓을 수 없겠죠.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이 강행법규에 적혀져 있지 않는 행위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없는 행위는 이건 무효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될 행위의 대표적인 게 사회 질서에 맞는 행위를 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법률행위가 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걸 배우시게 되니까 사회질서에 받는 강행법규에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질서, 즉 사회적 타당성 있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해서 법률행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대표적인 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예요. 이게 103조 이제 정해놓고 있는데,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이걸 한마디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이건 강행법규에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건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니까 이건 무효로 하겠다. 여기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해봐라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서 보면서 구체적으로 보시고요.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기출지문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1번, 2번하고 뭐 같은 얘기.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한 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걸 여기 느끼시란 얘기죠. 당연히 보험계약이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죠. 근데 보험계약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냥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정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 그렇죠. 똑같죠.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한 보험계약 역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 이거 뭔 거예요? 다운계약서 쓴 거죠. 그 다운계약서 쓴 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건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보지는 않아요, 판례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셔야 됩니다. 잘못됐지만 이건 법을 위반한 거지 반사회질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 이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문제를 냅니다. 다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또 굳이 막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기초 개념을 정리하시는 거니까, 아, 이런 것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또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대표적인 게, 자, 아까 103조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있었죠? 바로 그 옆에 104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말 그대로 공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정하지 않은 법률행위다. 그럼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느냐? 한쪽 당사자는 매우 급한 상황이거나 성격이 경솔하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이걸 상대방 측에서 이용해가지고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즉 폭리를 취한 거죠. 이걸 폭리행위라고도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그러는데, 현실에서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법률행위로 판단이 내려진 그 사례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알박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알박기. 그 사건이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자,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개발을 들어갑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자, 토지를 쭉 매입하는데 가운데 이 사람이 자기 땅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안 팔아. 그러면 이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매입을 해가지고 뭐 70%, 90% 이상 돼야 이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미 이제 사업을 하려고 은행에서는 아주 큰 돈을 대출 받고 뭐 해가지고 했단 말이죠. 은행 이자가 뭐 한 달이면 몇 억씩 나가는 아주 급한 상황인데, 아, 이 놈이, 땅 얼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예를 들어서 한 2, 3억 되는 걸 뭐 한 15억, 20억 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현저하게 공정을 이루면서 폭리를 취하려고 그러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했을 때 이거 불공정하다, 이런 것으로 해서 무효로 봅니다. 적당히 하면 돼. 현저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거래는 자기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 이거 살짝 이용해서 한 2, 3억짜리 5, 6억 정도 뭐 이 정도에서 막 해서 팔면 되는데, 아니 뭐 15억 달라, 뭐 그런 양반이 있어. 좀 욕심이 과하신 분들. 그런 걸 막기 위한 걸 우리가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해요. 나중에 자세히 배우십니다. 그래서 여기 궁박, 경솔, 무경험이 뭔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궁박은 급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럼 급한 상황은 기본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급한 상황도 있겠지만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급한 상황도 있겠죠. 그것도 다 포함합니다. 경솔은 뭐 성격이 경솔하다는 얘기고, 무경험은 경험 부족이라는 얘기인데, 경험 부족이 어느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냐 얘기인데, 문제된 해당 영역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판례 법원에서 개념을 정리해 드렸거든요. 무경험은 자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다가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해서 경험 부족을 얘기하는 거다. 궁박은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경제적 궁박만 말한다 그럼 틀리겠죠. 넓게 정신적 심적 궁박 상태도 다 포함한 건 개념을 얘기한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 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내용들입니다. 뭐 가볍게 다시 한번 보죠. 궁박은 정신적 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래 있다. 무경험은 특정 영역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오케이.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법률행위 목적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있다. 보셨고. 그 다음에 목적 있어야 되죠. 그 목적은 확정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해서 사회적 타당성, 좀 전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까지 정리해 봤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법률행위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사표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의사표시가 정상이 돼야 그 법률행위도 유효가 되는데, 정상은 크게 두 가지. 생각과 표시가 일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의사표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개입이 없어야 돼요. 협박을 받아서 의사표시해가지고 계약했다. 문제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정상적인 걸 배우신다, 비정상적인 걸 배우신다, 비정상적인 걸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의사표시에서 비정상적인 것은 크게 둘로 나눠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게 있고, 또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다른 사람의 불법적 개입이 들어가서 의사표시를 한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비정상적인 걸 배우시는데, 여기에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돼야 정상적인데 비정상적이니까 불일치된 게 있어. 자기 생각하고 말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는 일치가 되는데 의사 표시 전체적으로 하자가 있다. 하자. 나중에 배우십니다. 사기를 당해서 법률행위 했다든지 협박을 당해서 법률행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걸 보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또 여기에도 세 가지, 여기 또 사기 강박까지 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정리가 돼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해 드릴 텐데. 자, 그러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중에 먼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파트 들어갑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요. 자, 진이가 뭐냐면 진짜 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진짜 의사가 아닌 표시를 한 거죠. 뭔 얘기를 할까요? 거짓말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법률행위 계약을 하는데 거짓말 한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아파트를 싸게 팔 생각도 없으면서 제 아파트가 지금 한 15억짜리인데 한 5억에 팔겠습니다. 제가 지금 5억에 팔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으면서도 5억에 팔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좋다고 해서 5억에 샀단 말이죠. 이랬을 때 이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여러분한테 아파트를 줄 생각도 없으면서 주겠습니다. 증여하겠습니다. 자, 증여도 계약이에요. 단독행위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는다고 해야 돼. 제가 아파트를 공짜로 여러분한테 주겠대요. 당연히 받겠다고 그러겠죠. 그 증여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아파트를 여러분한테 줄 생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사실은. 이런 걸 지냐는 의사표시. 그럼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은 당연히 그 아파트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주세요라고 하겠죠. 근데 저는 줄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자, 저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이 법률행위는 무효다, 취소다, 나 안 주겠다, 이렇게 이제 다투겠죠. 자, 이럴 때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얘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라고. 자, 저는 지금 줄 생각이 없으면서 주겠다라고 지금 거짓말 친 거죠.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좋다고 해서 저한테 고맙다고 밥도 사주고 뭣도 하면서 증여계약을 했는데
아니, 여러분이 그래서 그 아파트 달라고 그러니까는 제가, 사실은 뭐, 줄 생각이 없었는데 하면서 안 준다. 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하고 저 입장에서 누굴 편을 들어야 신성실의 원칙에 맞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당연히 여러분 편을 들어야지 거짓말하는 제 편을 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조문에서도 107절 만들어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 자, 이게 바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그래도 효력이 있다. 응?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서 줄 생각도 없으면서 주겠다고 그랬으면 줘라 그 얘기입니다. 다만 상대방 여러분이 진이 아님을 알았어. 계약을 할 때 제가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았어. 또는 알 수 있었어요. 자, 이렇다면 이제 그 법률행위 증여계약은 무효로 하겠다는 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사실 효과가 두 가지예요. 원칙은 뭐다? 유효입니다. 줄 생각도 없으면서 주겠다고 했으면 줘라 그 얘기죠. 근데 상대방도 뻔히 줄 생각이 없다는 걸 뻔히 아는 걸 알면서도 계약을 했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무효로 보겠다. 그래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통정어 표시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 1번 파트만이라도 기억을 하세요. 개념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용어 해설 보시게 되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표의자는 의사표시 한 사람이에요. 알면서 하는 거죠. 쉽게 해서 뭐 멋있게 얘기했지만 거짓말 한 거예요. 자, 그럼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뭐 기출주문 가볍게 볼까요? 자, 이게 비지 표시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사직 의사가 없는 사기업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대요. 줄 생각이 없는데 주겠다는 거하고 사직 의사 없는데 사직서 제출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그 비진 표시가 되겠죠.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뭐 했어요? 알았을 때는 자, 아까 취소했어요? 무효였어요? 무효죠, 이거는. 이것은 틀린 것이 되겠죠.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가 사실은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인데요. 역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된 거예요. 그건 진이 아닌 의사 표시하고 같은데 이건 뭐냐면 통정이니까 상대방하고 짜고 한 거예요. 짜고.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짜진 않았죠. 근데 통정의 표시는 짜고서 쉽게 가장 기본적인 게 팔 생각도 없으면서 서로 매매 계약한 거죠. 가장매매라고 그래요. 가장 흔한 게 갑이라는 사람이 빚을 많이 져서 빚쟁이 채권자가 이 사람 아파트 경매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계속 놔두게 되면 경매 집행당할 것 같으니까 친한 사람하고 짜고,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의사는 매매 의사가 없지만 가짜로 매매 계약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렇게 이전 등기하는 거죠. 의사는 매매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걸 통정 허위 표시를 한단 말이죠. 자, 이건 뭐 서로 짜고 한 거니까 당연히 무효로 본다. 자,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또 대항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가짜 매매로 해서 통정 표시 무효인데 이미 등기까지 들어갔는데 그럼 얘는 등기만 했지 매매 계약을 한 거 아니니까 소유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 놈이 집가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넘겼을 때, 자, 이런 애를 우리가 제3자라고 그래요. 이런 비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인데,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라면 이제 이게 해결됐으면 자,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아주 판 게 아니라 가짜로 판 것처럼 꾸며가지고 등기만 넘겨줬기 때문에. 근데 이놈이 자기 거라고 해서 얘한테 팔았을 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을과의 매매 계약이 무효란 걸 가지고 병한테 주장해서, 야, 사실은 이거 매매 계약 무효이니까 너는 실제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야. 빨리 내놔. 이러면 얘가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 법은 여기처럼 얘가, 자, 뭐라면 선의, 자, 선의는 뭐라고 해석하시라고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이게 가짜 매매인지 모르고서 얘가 진짜 소유자인 줄 알고 샀다면 얘한테는 그 무효를 가지고 뭘 못한다? 대항, 주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경우는 다시 찾아올 수는 없죠. 대신에 이제 이 사람하고 돈으로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뭐 통정의 표시 개념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서로 짜고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3자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강일 배준자, 대항 주장하는 거. 자, 기출주문 가볍게 보시고, 자, 제4강을 정리하시는데,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 불치에 대해서 합의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짠다는 것을 좀 멋있게 합의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됩니다. 자, 근데 통정의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거 상대방이 알기만 해서는 돼? 안 돼요. 짜야 된다고.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됐습니다. 개념 잡았죠?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통정의 표시 무효로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옳은 얘기가 되겠네요. 자,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의사표시 파트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거 두 가지, 진위한 의사표시,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보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시고 다음 파트에서 계속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